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2시 5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은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 희한하게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좋은 상태면은 지수는 오히려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3180.96포인트, 34.32포인트 하락했고요. 1% 가량 하락했습니다. 월봉 보시면 역시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연봉상으로 보면은, 야, 종가상으로 32.55%, 5%나 올랐네요. 음.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저도 이만큼 수익이 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올랐네요. 예. 글쎄, 지금 이제, 3,300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포지션 곱버스 사시는 분들 있는 모양이던데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드달로 제가 지금 그 자산 배분 투자하는 그 기본이 되는 레이달료의 올해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전에 동영상 올랐는데 많이 이제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레이 달리오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투자 철학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했던 이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계절 그 경제 상황에서도 사계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분법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 상황에도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주창하셨고 이제 그 설립하셨고 투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분이시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라는 부분을 개척하셔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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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리스크 페리티란 전략을 개척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 뭔지는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이분은 그 본인이 한때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근자감으로 인해서 뭐 투자를 계속 하시다가 1982년에 큰 투자 실패를 거둬서 거의 파산 상태까지 경험을 했고 너무 오만하게 했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때 그 어떤 교훈을 얻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과 다른 관점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직관적 판단에서 데이터와 원칙 기반 시스템으로 투자 방법론을 혁신을 했다. 그래서 어떤 감으로 투자하거나 어떤 것들을 뭐 100%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리스크를 어느 회피하는 쪽으로 해서 기반으로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 페리티 개념을 발전시켜서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전환했고요. 그리고 퓨어 알파 펀드를 시작했고 대단한 수익을 거두었다.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경제 기계 작동 방식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경제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거래들의 합이고 이러한 거래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이 레이 달리오는 이거를 경제 기계라고 정의했고요. 그래서 생산성과 단기 부채 사이클, 장기 부채 사이클로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 혁신과 효율성 증가로 발생하는 지속적 상승 요인을 얘기하고 요거는 뭐 한 10년 주기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주기로 발생하고 단기 부채 사이클은 5년에서 8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사이클 정도로 이거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기 순환을 얘기하고요. 장기 부채 사이클은 50에서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부채 누적과 디레버리징 과정을 포함한 세대를 넘는 장기 사이클이고 이 장기 사이클에 따라서 패권국이 바뀌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맞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레버리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부채 축소의 과정이고 과도한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조정 과정을 얘기하고요. 디레버리징이 잘 되었던 성공 사례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있고요.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IMF 때 그런 시기가 있었죠. 디레버리징의 해결책으로는 부채 축소와 긴축, 부의 재분배, 부채자에서 채권자로 이전을 하고 부채를 화폐화하고 양적 완화와 화폐 발행을 함으로써 극복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잘 된 경우에는 잘 넘어가고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일본의 경우는 지금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뭐 경제 얘기는 뭐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하고 우리의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돈은 쓰레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금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현금 매도 포지션을 취할 때도 여러분들이 현금도 현금으로 쓰레기를 사서 그 현금마저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구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환경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탄생 배경은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리스크 패리티 전략, 단순 자산 비중이 아니고 각 자산의 리스크 기여도, 리스크가 동등하게 얘기하는 게 균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은 주식과 채권을 6대 4의 자산 배분을 하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리스크 기여도를 계산을 해보면 주식이 90% 기여를 하고 채권은 10%밖에 기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계가 많은, 그러니까 주식이 90%로 리스크를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자산 배분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성장 자산 리스크, 성장 자산의 그냥 명목상의 자산 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 패리티, 리스크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패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성장의 자산 리스크를 25%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산 리스크를 25%로 두고 디플레이션 자산 리스크를 또 20% 그리고 경기 둔화 자산 리스크를 25%로 균등하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겉보기에는 다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결국엔 주식시장이 하락 시에는 큰 손실을 보고 고인플레이션 환경에는 취약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진정한 리스크의 다각화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률을 내고 모든 경제 상황에 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제 환경을 보시면 경제 성장이 과속되는 거,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상승되는 시기와 인플레이션이 하락되는 시기가 있는데,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산은 주식, 원자재, 회사채 이런 것들이 좋을 거고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클에서는 장기 국채와 달러, 현금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 시기에는 금,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죠. TIPS.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기에는 어, 시장 기대 이하의 물가 상승률이 되면서 유리한 자산으로는 장기, 중기 국채가 되겠고, 그다음에 우량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으로 보시면은 주식을 30%, 이거 중요합니다. 주식은 딱 30%예요. 그래서 그리고 장기 국채는 40%, 장기 국채는 4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변동성이 좀 큰 자산이라서 하긴 한데, 주식과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조금 반대로는 꼭 반대로는 아니긴 한데 약간은 조금 달리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기 국채 15% 이렇게 해서 국채는 합쳐서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7.5%, 원자재는 7.5%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원자재로 담기는 좀 그래서 저는 리츠로 담거든요. 리츠로 담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다 리스크 페리트를 기반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에도 동일하게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고, 요 퍼센테이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하게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무엇이냐? 안정성하고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요. 장기 투자에 변동성이 낮으니까 장기 투자가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리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 금과 원자재 자산, 저 같은 경우는 리츠로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원자재를 안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감정을 배제할 수 있고, 이 비중만 딱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함으로써 투자자의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현이 용이하다. 그럼 만약 주식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요새는 인덱스 ETF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자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성과 보시면 특히 요거 MDD를 보시면 되는데, 코비드 19 때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3%였다. 역시 요거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22%까지 하락했는데 비하면 많이 선방을 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를 비교해 보면 S&P 500 대비해서 꾸준하게 변동성은 적으면서 꾸준하게 장기적인 수익을 올린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S&P 500보다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랑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모든 투자 전략에는 고유한 한계와 고려사항이 존재하는데, 여기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한계는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저하된다. 이번에도 뭐 제 거 수익률 보시면 알겠지만 장 인덱스를 못 따라가는 거죠. 주식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 대비의 수익률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S&P 500보다는 떨어지는 성과를 보인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비중이 높아서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치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채권 부진에서 주식과 원자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자재 투자는 보통 실물 자산이 아니고 선물 계약 기반이기 때문에 현물 가격과 괴리 발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롤오버 비용이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자재보다는 그와 비슷한 리츠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과 세금 비용,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거래 비용과 또 이제 이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하면서 거래 세금이 조금 붙기 때문에 이 세금 효율성도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분이 최근에 들어서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좀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최근 들어서 제도권 내에 이제 그 코인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돌아섰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가 잠식되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좀 거의 뭐 4% 5%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로 보기는 힘들다. 의미 있는 이자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리밸런싱의 매개체가 되고 비상자금 그리고 하락했을 때 다시 이제 자산을 어, 테이킹할 수 있는 기회의 현금이 될 수 있다라고 최근에는 약간 좀 이제 시선이 바뀌었죠. 긍정적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페리티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에서 1, 2%만 배분하고 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는 이제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규제가 좀 불확실성하고 경쟁 코인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라 그러죠. 알트코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소액만 배분을 하자 그리고 장기 보유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도 괜찮은 금액으로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의 미래 가치, 주식의 미래 가치, 그리고 자산의 미래 가치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현금의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기 때문에 현금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현금 매도 포지션을 취함에 있어서 몰빵 투자는 어쨌든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를 하고 경제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 기반,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의해서 비중만 계속 리밸런싱 해가면서 감정적으로 쫓아가는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그래서 리스크 페리티로 접근을 하고 리스크 기반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현금 매도 포지션, 캐시 매도 포지션이죠. 그래서 소액이지만 다 이렇게 분산을 하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시스템하고 6개월, 1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대신에 중간에 큰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한 번씩 중간에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 이게 보면은 이게 자산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 우리가 파란 걸로 찍히면 이 자산은 안 될 거야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결국에는 내 전체 자산이 우상향하면 된다. 그래서 투자 일지를 작성하고 저도 계속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결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방법론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는 액티브 전략이 되겠죠. 요번에는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이거 뭐 퍼센티지를 비중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 액티브 펀드인데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침체 이런 것들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게 틀렸을 경우에 나한테 돌아오는 처벌은 너무나 강력하고 심하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위주로 한 투자 전략이 바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 전략. 결국엔 주식을 30%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30%. 너무 많이 늘리지 마라. 그리고 채권 비중이 제일 높죠. 그나마 변동성이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리스크는 결국엔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것이고요. 요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뭐 스킵 해놓고 프리즈 해놓고 뭐 한번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 그림이 핵심입니다.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입니다.